오늘은 이베스트 염승환 부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요즘 뭐 책이 베스트셀러 네. 2주째? 네, 2주째. 아, 축하드립니다. 그때 815 모니터에서 처음 소개해 주셨던 것 같은데 좀 그 덕분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나중에 네. 맛있는 거?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공매도에 대한 이슈가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그 공매도 운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사실 뭐 개인 투자분들 중 이게 제가 딱 질문해 보면 뭐 다 싫어하세요. 공매도 좋아하시는 분은 아무도 그렇죠.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매도를 통해서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또 모르겠는데 사실상 개인 투자분들 그걸 불가능하잖아요.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공매도 자체를 꺼려 하는데 뭐 오히려 이게 주변에 얘기하시는 분은 그 말씀 들어보면 뭐 쌤통이다, 잘 됐다, 당했어야 된다. 뭐 그러니까 기관 투자에 대한 어떤 그동안에 좀 쌓인 울분이 이게 사실 한국만 좀 그런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라 미국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국도 저러나? 뭐 그 금융 선진국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런 일이 발생하니까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다를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시는 것 같은데 결국 미국도 그 게임스탑이라는 회사를 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사업 구조가 사실상 이렇게 그 사양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게임을 빌려다가 하는 건데 온라인 시대에. 옛날에 그 블록버스터 같은. 예, 맞습니다. 비디오 빌려서. 근데 지금 사실 뭐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이나 이런 거 보셔도 게임들을 다 할인을 하거나 온라인 상으로 자기들이 좀 되게 싸게 구매도 가능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게임을 가가지고 빌려서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은 이게 그 지금은 영속하기 쉬운 모델은 아니죠. 근데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엄청나게 이제 공매도를 한 거죠. 유통 물량의 140%를 공매도를 했다고 잔고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레딧이라는 이제 사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무슨 마치 뭐 농민 봉기처럼 이게 그냥 들불처럼 일어나가지고 지금 그 어떤 게임스탑 주가를 뭐 몇백 배 이렇게 올릴 정도로 지금 이 이슈가 됐었는데 어쨌든 뭐 지금 펀더멘탈 상으로는 누가 봐도 비이성적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맞지만 그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보면은 결국 이게 뭔가 그동안의 차별, 개인 투자에 대한 어떤 좀 알게 모르게 있었던 그런 차별, 거기다 양극화 현상, 또 기관 투자들의 어떤 이제 횡포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미국의 투자자들이 그냥 경고를 날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뭔가 의미는 있는 그런 하나의 좀 사건인데 어쨌든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는 게 이제 이런 일들 때문에 증시가 좀 왜곡이 되고 변동성이 확대될 걸 좀 염두에 두시는데 근데 그거는 솔직히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오늘 그 SK증권의 이호성 연구원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제일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게 결국에 이 모든 사건의 발달은 돈이 풀려서다.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개인들이 저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왜곡까지 주가를 어떻게 보면 왜곡시킬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결국 연준 의장이 돈을 회수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좀 우려들은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호성 연구원 얘기는 그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는 행인.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길을 가다가 뭐 우리 가족끼리 있는데 그냥 뭐 옆에 지나가는 행인이 나한테 약간의 뭐 불편함을 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가던 길이 크게 바뀌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연준 의장도 분명히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경기 회복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뭐 금리를 올리고 돈을 회수하고 유동성을 줄이고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확실히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개의 문제로 그냥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우려하는 긴축 우려가 이런 공매도 리스크 때문에 커질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주에 이런 이슈가 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좀 이게 증폭이 돼가지고 증시가 지난주에 굉장히 크게 빠졌잖아요. 네. 조금 요 정도 빠질 게 이만큼 빠져버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오해들은 확실히 해소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그 점은 염려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세요. 좀 이게 계속 시장이 너무 과열된 상태였는데 그래도 좀 이게 좀 건전한 조정이 된 게 아닐까? 네. 혹은 또 다른 한편 그래도 조정은 또 한 번 더 오지 않을까? 네. 예, 조금 더 큰 폭의 이런 얘기 하던데. 그러니까 일단 물론 과열은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일이 보고서를 많이 보다 보니까
모든 대부분인가 한 90% 이상은 다 과열이라고 써 있어요. 이 보고서마다 지금은 과열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도 약간 보는 톤들은 다 다르긴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가 지난 3개월 동안 거의 40% 넘게 올랐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뭐 물론 1월달 말에 좀 급락해가지고 3개월 기준으로 하면 뭐 40%까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고점 기준으로는 40%를 한번 넘어갔던 적이 있는데 그만큼 과열인 건 맞는 상태에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빌미가 돼서 가격 조정이 한번 좀 크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좀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은 그 과열을 우리가 해소하는 과정은 좀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이게 조정이 나와야지 이런 공매도 이슈나 이거는 사실은 좀 비정상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에 의한 좀 주가 조정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또 특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혀 예상을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좀 대응하기 어려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조정은 저는 좀 그 좋은 조정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찌 됐건 결론적으로 연준 의장도 못을 박았고 이것 때문에 긴축하거나 증시가 더 망가지거나 그럴 리스크는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뭐 어제 그 이제 그 게임스탑 주가도 또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약간 또 이제 시장이 그러니까 그 공매도에 좀 흥분했던 그런 분위기가 또 조금 진정되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 이런 공매도 이슈에 좀 매몰되지 마시고 지금은 그냥 시장이 너무 올라간 데 따른 계속해서 뭐 건전한 조정이 좀 나오는 그런 구간으로 좀 보시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언론에서는 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승리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어떤 언론에서는 그걸 분석한 거 보니까 아직은 단언하기 어렵다. 네. 왜냐면 공매도 헤지펀드들이 그 뭐죠? 쇼 커버링 네. 한 게 한 8% 정도밖에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일시적인, 근데 결국은 어느 쪽이 됐든 걱정이 되는 건 마지막에 그 주식을 들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그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얘기를 사실 이제 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건 물어보더라고요. 뭐 게임스탑 이게 합리적이냐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주가를 볼 때 어차피 주가 올라가는 거는 핵심은 두 가지거든요. 실적하고 유동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게임스탑이 주가 올라간 건 누구나 압니다. 그건 유동성이에요. 그 실적으로 가는 건 절대 아니죠. 그 기업이 지금 실적이 안 좋은 그 기업이 지금 시가총액이 24조까지 갔어요. 누가 봐도 버블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유동성의 힘으로 어떤 기업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인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되려면 그러니까 그 주가가 합리적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거는 결국 펀더멘탈이거든요. 펀더멘탈이 뒷받침 안 되면 다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우리나라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나라 지수로 따지면 뭐 지금 3조 호황 때 80년대 후반 뭐 다들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그때 86년, 87년도에 증시가 정말 뜨거웠는데 그때는 우리나라 수출이 되게 좋았어요. 펀더멘탈도 같이 갔어. 돈도 들어왔지만. 근데 88년, 89년도에는 그때 뭐 제가 기억하기로 저는 그때 이제 중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담임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다. 그때 그게 좀 되게 아직도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는 경제를 모를 때인데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결국에는 그때 88년, 89년도에 증시는 너무 좋았는데 이 수출이 꺾여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만 파티를 펼친 거죠. 그냥 이게 이미 시장이 끝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그런 이제 그 펀더멘탈이 뒷받침 안 되면 결국엔 이게 사상 누각입니다. 이게 무너져요. 이거는 증시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 다 해당돼요. 그래서 게임스탑뿐만이 아니라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뭐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항상 그 얘기 해드리거든요. 올라갈 때 왜 올라가는지 명확히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응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뭐 공매도 환매 때문에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어쩔 수 없이 뭐 그 부분을 좀 회피하기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뭐 갑자기 매수를 하는 경우에 주가가 막 급등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오래 갈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수급적인 논리에서 상승한 건지 실제로 아니면은 실적에 의해서 탄탄하게 거기에 유동성이 같이 가는 건지 이거를 잘 구분을 하시면 적절하게 또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펀더멘탈을 더 여러분들이 중요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러한 그 미국에서의 이 공매도 논란이 결국 한국의 3월 달인가요? 그 공매도 네, 금지. 예, 예. 금지 해제 일자가
근데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어저께 일부 바이오 기업들이 뭐 공매도 잔고가 정말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거 쇼커버링 이제 들어와서 뭐 급등할 수 있다. 뭐 그런 게 막 커뮤니티에 또 막 퍼져가지고 어제 저도 이제 그 몇몇 기업들 주가 올라가는 거 보고 이건 좀 약간 좀 그 비정상적인 주가 움직임이거든 사실은. 실적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계속 뭐 나오다 보니까 이게 유동성에 대한 또 약간 버블 느낌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근데 물론 아직 우리 한국 증시가 아직까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버블이라고 볼 만한 뭐 그런 확실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펀더멘털 꺾이거나 그런 모습들은 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질문 정확하게 뭐라고 하셨죠? 제가 갑자기 얘기하다가 다른 데로 빠져가지고. 공매도가 우리 요새 사람들을 헷갈리게 해. 아니 그래서 그 이제 3월 달에 우리도 금지가 해제가 맞아요. 되는데 3월달 해제. 예, 그게 이제 좀 연장되거나 어떻게 될 것인가. 공매도 연장에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공매도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월 15일 날 이제 금지가 끝나는 걸로 원래 원칙은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는 공매도 금지가 아마 더 연장될 거다. 3개월 정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근데 요즘에 이제 갑자기 게임스탑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지금 열성적으로 아예 공매도를 영구히 없애자. 이런 운동도 좀 펼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해는 가죠. 왜냐면 공매도라는 거는 이 아래쪽에 베팅하는 상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지금 어렵게 모은 자산을 장기 투자해서 자산 증식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매도로 해서 내려가는데 돈을 번다. 이 자체가 이분들 입장에서는 용납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예전에 이제 과거에 공매도의 그런 뭐 불법 공매도라든가 이런 피해 사태들을 이제 기사나 이런 것들을 검색을 통해서 많이 접하시다 보니까 공매도를 아예 해악으로 그냥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은 이제 개인 투자분들은 대부분이 공매도를 금지하는 거를 연장하는 것에 더해서 아예 없애자. 이런 식으로 지금 거의 그 분위기가 좀 많이 잡혀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일부 분들은 공매도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너무나 주가가 과대평가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그 가격 조정을 해주거든요. 왜 그런 게 좀 필요하냐면 어떤 A란 기업이 가치가 뭐 예를 들면 100인데 그냥 뭐 앞으로 성장성을 보고 뭐 300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어떤 이제 뭐 루머나 이런 것 때문에 막 500, 600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 뒤늦게 그거를 모르고 사셨던 분들이 피해를 받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 주가가 나중에 정상적으로 복원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공매도가 있게 되면 그런 것들을 과열을 미리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순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보면 공매도는 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허용을 하고 있고, 보면 지금 현재 금지된 나라가 한국하고 인도네시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또 그걸 불만일 수도 있겠죠, 물론. 근데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우리 개인주주분들이니까. 그래서 제 생각도 공매도 금지는 저는 아직은 더 해야 된다. 저도 개인적으로 일단은 거기에 동조하는데, 다만 정부에서 공매도를 제기하고 싶으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 많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개인도 뭐 똑같이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든지. 불법 공매도가 제일 문제예요. 개인들은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팔 수는 없어요. 그렇지. 빌리는 것도 어려운데, 근데 이게 암암리에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그냥 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파는 게 적발이 됐었잖아요. 그 예전에 기억나세요? 그 삼성증권 배당 그 폭탄? 그렇죠. 직원들이 예. 사실 그것도 주식이 없는 상태였는데 그냥 공매도 쳐버린 거랑 똑같은 그렇지.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더 놀래버린 거죠. 아, 이게 진짜로 가능하구나. 우리가 말로만 듣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 공매도가 또 재개됐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런 게 없다라는 거를 정말 클리어하게 정부가 이거를 뭐 특단의 대책을 좀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반드시 개인 투자자분들하고 형성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 섣불리 공매도 재개했다가는 또 한 번의 또 역풍을 저는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너무 좀 날짜를 못 박지 마시고 좀 금융 당국에서 좀 더 개인 투자분들의 좀 목소리를 들어주시면서 좀 제도 개선을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가면 이제 지금 공매도를 때린
곳들은 네. 기관들이나 외국 네. 외국 그 투자 회사들은 이제 좀 주식을 사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포지션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이 들어요. 요새 하니까 되게 머리에 아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헤지펀드들도 공매도는 지금 못하는 상황인데 근데 사실 지금 헤지펀드들 지금 공매도 금지가 1년 됐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손실 보는 데도 많을 거예요. 공매도를 뭐 미리 청산하는 데도 있겠지만 일단 포지션을 못 잡는 데다가 가지고 있는 공매도를 어떻게든 지금 이제 정리는 해야 되는데 너무나 주가는 많이 올라와 올라오네.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공매도가 아마 재개되면 또 한 번에 공격을 할 수도 있죠, 물론.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자꾸만 이거 미루거든요. 그러면 헤지펀드들은 지금 점점 더 다급해져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일부 외국계나 기관 쪽에서 이렇게 뭐 롱숏 펀드라고 그러죠. 하나는 롱 매수를 하고 하나는 이제 공매도를 치는 건데 그런 전략들을 많이 하는데 한쪽을 아예 지금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 손실이 좀 가중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고달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컨트롤을 못 한다는 게 진짜 답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하고 다른 게 개인 투자자의 힘이 또 너무나 세져가지고 그렇죠. 과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나 외국인이 조금만 겁주면 개인 투자분들이 어떻게 하질 못했는데 지금은 뭐 그러든가 말든가 신경도 안 씁니다. 갑자기 모여가지고 같이 쳐버리니까. 네, 막 그런 일이,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게 또 재현될 수도 있는 거고, 미국 따라가지고. 그래서 지금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곤욕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아까 그리고 잠깐 오다가 보니까 그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관 투자분들 입장에서 더더욱 안 좋은 뉴스긴 한데, 그 사모펀드 최저 가입 금액을 원래 그게 1억인데 3억 원으로 상향하는 또 법안이 발의가 되나 봐요. 그러면 이거는 그 기관 쪽에서 돈이 더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 진입 장벽이 높아지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전에 라임 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더더욱 그 큰손 고객들이 직접 투자를 할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그럼 기관의 힘은 더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지금 모든 것들이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곤욕스럽게 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과거에 공매도를 많이 쳐놓고 네. 지금 이제 아직 해소하지 않은 그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기관들이나 네. 외국인들이 지금 진짜 고민 엄청 할 것 같아요. 그거 그러니까 이러기도 힘들고 저러기도 힘든 것 같아요. 진짜. 계속 일단 연장만 하고 네.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공매도 풀리면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 네. 근데 뭐 이제까지 그 어디 데이터 보니까 믿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까지 공매도 거래를 한 세력들의 승률이 93%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거의 그냥 공매도 하면은 그냥 다 이기는 걸로.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동안 많이 벌었으니까 이번에 좀 까먹어도. 예. 아유, 그 데이터 그 보시는 분들은 개인 투자분들 정말 열받으시겠는데요, 진짜. 그러니까 아니 근데 네. 이거 모르겠어요. 이것도 아. 우리 그 댓글로 이렇게 막 예. 복부 타고 다니는 아. 분들이 있더라고요. 야. 근데 그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공매도라는 거는 글로벌리 이게 필요한 제도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예.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미국에서 터지는 문제를 보니까 아 이게 그 미국에서도 상당한 불만을 가진 불공평한 제도였나 보다. 그러니까 헤지펀드들은 맞아요. 이게 예. 되잖아요. 예. 그 단합이 되잖아요. 담합이. 그러니까 서로 간의 정보도 다 공유하고, 그러니까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인 게 꼭 제도만이 아니라 그 자기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한단 그치. 말이에요. 근데 개인들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 고급 정보. 사실 근데 우리 한국은 그나마 요즘에 이제 정보 비대칭성이 좀 많이 해소는 됐지만 미국은 사실 뭐 리포트 같은 거 보려면요 엄청 비싸게 돈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유로 리포트라. 비대칭성이 더 심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번에 어떻게 보면 좀 폭발을 해서 이 사고가 좀 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힘을 실어준 게 뭐냐면 개인들의 힘을 실어준 게 테슬라가 또 저격을 해버렸어요. 테슬라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는 그 공매도 세력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 때문에 거의 한번 망할 뻔했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테슬라 공매도 친 세력은 거의 망했죠.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막 이렇게 자기는 공매도 반대한다, 없어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유명 인사까지 개인들의 힘을 실어주다 보니까 미국도 지금 뭐 헤지펀드들이 좀 굉장히 곤욕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지만 어쨌건 지금 현재 시장 흐름과는 이거는 좀 별개로 보셔야 이슈로 돼요. 그냥 예.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증시가 며칠 쭉 떨어지면서 아 이거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네. 걱정을 하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뭐 다행히 이번 주 들어서 다시 회복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회복일까 네. 아니면 일시적 반등일까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네. 같아요. 이게 저는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진짜 회복이다 뭐 이렇게 일시적 반등이다 이거보다도 저는 그냥 아주 정상적인 과정으로 그냥 보고 있어요. 뭐냐면 증시가 지금 3개월 동안 어쨌든 거의 한 40% 올랐고 역대급 상승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쉼 없이 올라왔고 그리고 3천이라는 이제 전대 미답의 그 지수를 넘겼잖아요. 근데 거기서 3천 넘었다고 바로 4천 가는 게 아니라 이 마디 지수에서는 항상 공방이 펼쳐집니다. 네. 바로 넘고 더 가다가 꼭 반드시 한번 또 깨요. 지난주에 이제 공교롭게 여러 이벤트가 겹쳐서 깨지긴 했는데 근데 또 쉽게 보고 나잖아요. 이런 거 보면 강세장 기조 자체가 끝난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과열은 분명히 시켜야 되는 건 맞기 때문에 과열이라는 건 이 어떻게 보면 속도의 문제거든요. 너무 급하게 왔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지수대가 물론 뭐 제가 봐도 절대 싼 건 아니죠. 기업 이익이나 이런 거 봐도 뭐 또 많은 전문가분들이 너무 비싼 지수대다 이렇게 좀 얘기들 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속도나 가격 면에서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니까 그럼 그거를 어쨌든 시키고 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그냥 기간 조정의 양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투자들이 좀 선택을 해야 될 건 내가 이제 여전히 장기 강세장으로 본다면 여기서 시장이 뭐 또 다음 주에 또 흔들릴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흔들릴 때 주식 비중을 늘리는 전략으로 가는 게 맞고 근데 또 생각에 따라 다르잖아요. 이제는 다 왔다. 나는 3천 이상에서 먹을 게 없는 것 같다. 적어도 2,500~600까지는 와야 뭐 그때 사야 또 먹을 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주식을 일단 급격히 좀 비워 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누구도 정답지를 솔직히 제시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다 각자 다른 의견들을 말씀을 드려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여전히 장기 우상향하는 일단 그림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분들의 여전히 그 머니무브 예금에서 지금 빼는 자금들이 아직도 끝나질 않았어요. 고객 예탁금도 아직 여유가 남아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수급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의 뭐 긴축 우려도 일단 해소가 됐어요. 연준 의장은 확실히 선을 그었어요. 더 뭐 내가 돈을 풀진 않겠지만 뭐 금리를 올리거나 그러지 않겠다고 했고 제일 지난주에 리스크가 컸던 게 중국의 금리가 너무 갑자기 급등했잖아요. 그랬죠. 예. 근데 어제 월요일 날 그리고 오늘 화요일까지 이틀간 금리가 콕 꺾여 버렸어요. 중국의 인민은행이 유동성을 바로 투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중국 인민은행이 그냥 마음을 먹었으면 그냥 긴축해버렸겠죠. 해서 금리를 그냥 용인을 했을 텐데 그럴 생각은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면에서도 전혀 리스크가 좀 없는 상황이고 세 번째가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결국에 우리 한국의 수출하고 실적인데 어제 나온 데이터 보니까 어제 1월 한국 수출이 11% 증가했더라고요. 근데 블룸버그 예상이 9.8%였거든요. 근데 이게 왜 놀랍냐면 작년 1월은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없을 때였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작년 코로나 팬데믹 생긴 게 3월이잖아요. 근데 3월 달부터 나오는 이제 작년 3월과 올해 3월은 기저효과가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 작년에 워낙 안 좋았으니까. 근데 작년 1월은 아니거든요. 근데 작년 1월에 코로나 피해가 없는데도 11%나 증가했다는 건 이게 구조적으로 지금 좋아진다는 그림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 데이터가 되게 좋고, 그 다음에 뭐 많은 증권사 이코노미스트들이 보고서를 쓰는 거 보니까 수출 물량이 증가한 건 그래 알겠어. 뭐 요새 가전제품도 많이 사고 하니까. 근데 단가까지 올라갔대요. 이게 왜냐면 단가 올라가기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요. 그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나라가 이제 판매하는, 그러니까 미국에 이렇게 우리가 수출을 할 때 우리나라가 판매하는 그 가격 자체의 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량까지 같이 증가가 되면서 이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면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물량은 증가하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그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단가 측면에서는 불리하게 되게 작용을 한대, 마진 같은 게. 근데 그게 정반대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물량도 증가하는데 마진까지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제품들의 경쟁력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게 자꾸 왜 수출 데이터를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출 기업이 너무나 많아요. 이 기업들이 잘해야 코스피가 유지가 되는데, 이번 1월달 데이터가
이걸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제 계속 여기 나와서도 매월 초에는 수출 데이터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 매월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할 그렇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 이거예요. 한국은 어쩔 수 없어요. 제조업 국가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지겨우셔도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좋아지는 한은 여러분들이 한국 증시가 뭐 3,000이다, 3,500이다, 2,500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데이터를 믿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 좋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그 기업들의 올해 2021년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불과 1주 전만 해도 47% 증가가 이제 컨센서스였어요. 증권가. 근데 그게 올라가 버렸어요. 이번 주 들어와서 52% 정도로 더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요새 좀 이게 약간 좀 꺾이는 분위기 아니었나 이런 좀 왜냐면 삼성전자 1분기 실적도 생각보다 좀 안 좋을 거란 얘기가 계속 돌고 그래서 아 전망치가 좀 꺾일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더 추정치가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 기업 이익에 대해서도 올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을 해보면 이게 3천을 넘어서 과열이고 좀 약간 비싸진 건 사실이지만 이제 버블이다. 이제 장이 끝났다. 그렇게 볼만한 증거가 좀 전혀 없어요. 보통 버블은 그때 꺼지잖아요. 그 갑자기 긴축을 한다거나 그렇죠. 그죠? 그리고 아니면 돌발 사태가 있을 맞아요. 때. 그리고 경기 고점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경기 저점이고 또 경기 저점으로 보는 이유가 아직 우리 마스크 벗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근데 백신 맞고 이제 마스크 벗으면 그때부터 사실 경기가 좋아지는 거니까 사이클로 봐도 아직은 고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좀 여러분들이 장기 상승에 대해서는 좀 확신은 가지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강세장인 거는 맞지만 네. 이런 변동성은 계속 여러 번 일어날 수 있으니 예.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멘탈 관리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라. 예. 그래서 이제 비투 하시는 분들, 뭐, 그 다음에 시장은 과열이 아니지만 종목이 과열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한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좀 그 축소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질문 잘해주신 게,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변동성이 또 나올 거예요. 이건 각오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강세론자지만 한두 달 쉬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간 조정 후에 또 가야 돼요. 가려면 체력을 비축해야 됩니다. 여기서 3,500, 4,000을 우리가 목표로 만약에 한다면 여기서 2, 3개월 쉬었다 가는 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바람직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바로 가길 다들 원하실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러면 후유증이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결국 뒤늦게 동참하신 분들은 이제 영원히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천천히 단계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근데 그 과정에서 증시가 이제 방향성이 없으면 이렇게 옆으로 가게 되면 하루는 한 2, 3일은 또 이렇게 쭉쭉 올라갔다가 2, 3일은 또 쭉쭉 빠져요. 근데 지난주 같은 급락장이 앞으로 몇 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주식 시장에서 그런 급등 급락은 되게 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수가 3,000 레벨까지 왔기 때문에 2,000 초반일 때랑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렇지. 변동성 면에서 이거를 인정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아, 나는 변동성이 싫어. 나는 무조건 타이밍 맞춰서 바닥에 사고 고점에 팔아야지. 그건 누구도 못 맞춥니다. 그건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고요. 그건 진짜 단언하건데. 그 다음에 그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님도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유튜브에 요즘에 좀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전 그 인상 깊었던 게 타이밍을 맞출 거면 주식하지 말고 그냥 예금에 넣으래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그만큼 그 변동성에서 타이밍을 내가 적절하게 맞추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마디로 뭐냐면 뭐 미국의 뭐 피터 린치도 그랬고, 그러니까 변동성을 그냥 아예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상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 3천 깨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기보다는 아 그래 이건 지극히 정상이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야. 그럼 이럴 때 내가 뭐를 해야 될까?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데 파운드리 가치가 아직은 올라가는 것 같아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SK하이닉스를 갖고 있는데 메모리 가격 요새 서버 디램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기사는 나오는데 주가는 빠져요. 그럼 그거를 오히려 더 좋게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헐값에 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서 제가 뭐 자기 위안을 삼으라는 게 아니라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가치가 올라가는지만 면밀히 체크. 근데 가치가 분명히 떨어지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렇지. 올해 작년엔 좋았는데 그건 여러분도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어떤 기업인지 어떤 섹터인지는. 그런 기업에 갖고 있는 내가 종목이 있다면 반등할 때 저는 그런 것들은 속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앞으로의 승부는 작년이 아니에요. 작년에 좋은 거는 이미 끝난 겁니다. 과거고
우리 백미러 보고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앞을 보고 투자하는 게 주식 투자라면 올해 좋아지는 섹터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급락장이 저는 오히려 절호의 찬스라고 보는 게 한 번씩 변동성이. 왜냐하면 그 올해 좋아지는 기업도 빠지고 안 좋아지는 기업도 같이 빠져버려요. 그렇죠. 그럼 교차익이 너무 좋아요. 근데 강세장에선요, 이 안 좋아지는 거는 조금 올라가는데 얘는 막 날라가요. 그럼 바꿀 수가 없어요. 바꾸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변동성을 저는 즐기세요.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다고 피하시는 게 아니니까 마음을 좀 그냥 편하게 먹으시고 더더욱 공부하시면서 어떤 섹터가 좋아지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교체 매매 한번 고민을 해보는 그런 장세로 한 2달 정도는 임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이제 워낙 그 폭락 후의 반등을 통해서 네네. 수익이 많이 높았잖아요. 네. 그래서 돈 번 분들 뭐 50%, 100%, 200% 이런 얘기 쉽게 나오는데 네. 그 얘기를 듣고 올해 들어온 분들, 예. 이분들도 올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 이런 걸 갖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이게 그러니까 그 주식은 사실 좋은 기업을 진짜 합리적인 가격에 사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3천 이상으로 너무 달려오다 보니까 합리적 가격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때라도 나는 내가 안 사면 나 혼자 그냥 뒤처지는 것 같아요. 뭐 포모라고 하죠. 나 혼자 그 파티 초대장을 못 받을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에 예, 무리를 하게 되는 건데 결국 이제 패닉 바잉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 1월 달에 그런 현상이 한번 나왔잖아요. 하루에 4조 정도 산 적이 있었죠. 한 2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급함에서 나오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올해 1월에 투자하신 분하고 작년 3월 아니면은 작년 10월 이럴 때 투자하신 분들하고는 정말 다르거든요. 그때 지수 레벨하고 기업들의 주가 레벨 1월달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주가 레벨은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사신 분들이야 여유가 있어요. 예, 그분들은 좀 뭐 흔들려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더 비중 늘릴 수 있는데 최근에 좀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작년에 그 되게 이분 그 일찍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너무 좀 쉽게 벌었다고 좀 생각을 하시고 나도 그냥 지금이라도 사면 무조건 수익 나겠지 이런 마인드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데 올해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작년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작년에 일방적인 상승이었잖아요. 올해는 쉽지 않습니다. 올해는 길이 울퉁불퉁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작년에는 비교적 이렇게 고속도로 같은 약간 느낌이었다면 올해는 중간에 뭐 자갈길도 있고 한 번씩 나올 겁니다. 지난주가 그런 거잖아요. 지난주에 갑자기 우리가 뭐 그 자갈길에 한번 만난 거죠. 어떻게 보면 잘 달리다가. 그래서 그냥 굉장히 고생하고 뭐 진흙탕이도 빠진 건데 이제 좀 다시 빠져나와서 달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거예요. 올해는. 그렇게 보면 작년처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올해는 여러분들이 뭐 아무거나 사서 내가 수익 난다. 이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되고 디테일에 강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올해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부적으로 정말 좀 정교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면밀하게 그냥 이거 사면 대충 먹겠지. 그거는 작년이에요. 작년 일이고 올해는 내가 뭐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그냥 삼성전자를 뭐 적절하게 비유를 하니까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샀을 때도 작년에 5, 6만 원에 사신 분들은 정말 너무 쉽게 지금 수익이 나신 상태인데 8, 9만 원에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계속 업데이트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좋은 흐름을 일단 지금 주가에 다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더 좋아지는 게 뭔지 이게 없으면 주가 부러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지금 메모리 가격 상승하는 거 반영을 했고 파운드리도 TSMC를 맹추게 갈 거를 지금 예상을 해서 이 정도 주가 올라온 거예요. 그럼 이제 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삼성전자를 1월에 사신 분이라면 분명히 비싸게 샀단 말이에요. 해야 될 거 탓이라는 게 아니라 그 스토리가 유지가 되는지, 그러니까 진짜로 D램 메모리 가격이 진짜 올라가는지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 지금 TSMC하고 그 격차가 좀 있잖아요. TSMC가 50% 점유율이 삼성이 한 18% 되거든요. 시장이 원하는 건 삼성이 20% 이상 가는 거예요. 진짜로 올해 그게 나오는지.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주가가 지금 타당하고 오히려 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데이트 과정, 그러니까 디테일이 그런 거거든요. 계속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진짜 만만한 장이 아니니까 특히 주린이 분들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그 소중한 주식들을 좀 정말 냉정하게 이게 칼같이 매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매 순간순간 이렇게 좀 어떤 뉴스나 실적이 발표됐을 때 업데이트를 잘 하셔가지고 하시고, 그게 어려우시면 사실 뭐 진짜 여기 유튜브 채널 815 머니톡에도 정말 어제
보니까 또 노근창 센터님도 나오셨더라고요. 워낙 또 그 반도체 잘 보시잖아요. 삼성전자. 반도체는 삼성전자, 네. LG전자는 네. 아니죠. 아주 그냥 SK 하이닉스는 네, 정말 꿰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런 정말 유명하신 노근창 센터님 같은 분들이 나와서 이거 돈 내고 알려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사실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올해는 진짜 정교하게 한번 업데이트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한 변동성들이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자주 올 수 있잖아요. 몇 번 더. 이럴 때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우량주고 계속 갈 수 있을 만한 주식이라면 흔들리지 않고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멘탈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멘탈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 그런 현상들이 자꾸 발생하냐면요. 조급증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분들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밑에서 일찍 사신 분이나 주도주를 좀 수익이 나신 분은 그렇게 급락을 해도 물론 급락한 당일에는 기분 누구나 다 나쁘죠. 그거 뭐 좋으신 분은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뭐 급락을 오히려 좀 즐겨라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급락하는 당일에는 저도 스트레스 받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존에 좀 싸게 사셨거나 어느 정도 주도주를 포트를 구축하신 분들은 좀 여유가 생기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최근에 좀 비싸게 들어오거나 이런 분들은 이게 나는 지금 바로 수익을 나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수익은커녕 이제 손실부터 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좀 무서워지고 조급해지고 아 내가 이거 아닌가 보다 이런 마인드를 갖게 되고 분명히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데 그냥 오히려 사야 될 자리에서 그냥 손절매가 나가버려요. 이런 그렇죠.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또 사실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내가 진짜 판단 잘못했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그거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주식은 좀 물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기업을 어떻게 타이밍을 탁탁 정확하게 맞춥니까? 고점에 살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좀 참아야 되는데 비싸게 사기도 하고 또 운 좋게 싸게 잡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누가 승자냐면은 비싸게 그러니까 싸게 잡으신 분이 물론 이기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약간의 그 타이밍은 별 의미가 없어요. 길게 보면요. 내가 이 기업을 투자한 그 아이디어만 제대로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한 테슬라가 왜 10배 갔어요? 시장을 장악했고 그리고 청사진은 보여줬잖아요. 테슬라는 우리는 전기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공위성까지 싸가지고 자율주행 할 겁니다. 이거를 시장이 인정했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이 다 그냥 어떻게 보면 항복한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런 기업을 내가 선정을 했다면 그 업데이트를 계속 물론 해야죠. 어떤 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런 기업을 내가 잘 들어갔다면 아니 뭐 예를 들면 그 기업을 10만 원에 사신 분도 계실 거고 9만 원도 있고 11만 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나중에 가면 만약에 100만 원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러니까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 멘탈이 흔들리는 게 너무 타이밍을 재려고 그래요. 나는 손해보면 안 돼. 싸게 사고 네. 비싸게 팔고 싶고. 네, 약간 그 욕심이 되게 강하세요.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진짜 박현주 회장님이 분명히 얘기했지만 진짜 그거 버리셔야 주식투자 성공할 수 있어요. 이건 저도 제 경험도 그래요. 그래서 진짜 그거 못 버리신 분들은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진짜 주식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변동성장 여러분들 만약에 평생 한다고 생각하세요. 몇 번 겪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수도 없이 겪어요. 이거 앞으로도 그러면 그때마다 이러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마시고 조급증 버리시고 아 이거 그냥 정상이구나. 그러니까 어렵다 하더라도 이걸 정상으로 좀 받아들이시고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진짜 메가 트렌드 산업에 속해 있는지 진짜 오래 좋아지는지 그것만 끊임없이 공부하시면 돼요. 그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증시 급락해도 그냥 이를 꽉 깨물고 버티세요. 그게 진짜 방법입니다. 근데 거기에 막 그냥 너무 타이밍만 재다가 내가 하루 늦게 살 걸. 이 생각들 진짜 많이 하세요. 이틀만 참을 걸. 그래서 지금 팔고 조금 더 떨어지면 맞아요, 더 맞아요. 싸게 네. 그나마 좀 싸게 네. 해서 사자 이렇게 근데 생각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내 이틀만 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고 나서 이틀 급나가잖아요. 대부분 그 생각 하잖아요. 오늘 살 걸. 그런 분들은요 오늘도 못 사요. 왜냐? 내일 또 빠질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영원히 못 삽니다. 맞아요. 그래서 타이밍을 좀 내가 맞추고 싶은 일단 그건 인간의 욕망이죠. 사실은 맞는데 그거를 저는 아예 버려야 된다. 그때부터 좀 멘탈 관리가 좀 시작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실용적인 방안으로 네. 그게 되게 효과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분할 매수. 맞아요. 분할 매도. 네, 맞아요. 요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삼성전자가 96,000원까지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때 좀 비싸긴 하니까 이제 기다리는데 이제 생각하는 가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9만 원을 바닥으로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내 생각 8만 원 올 것 같아. 근데 이제 뭘 아리까리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도 고객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드려요. 그럼 차라리 3번 나눠 사라. 9만 원 아니면 8만 원이면 3번입니다. 9만 원 한 번 30%, 8만 5천 원에 30%, 그리고 또 8만 원 오면 30%. 만약에 다 체결되면 평균 단가 8만 5천 원이잖아요. 그럼 나쁠 거 사실 없거든요. 그렇지. 크게 손해도 안 봐요. 내려가도 더 싸게 사서 기분 좋고, 올라가도 내가 9만 원에 샀는데 막 올라가요. 그럼 30% 샀으니까. 리스크, 어쨌든 올라가는 것도 향유할 수 있고. 그래서 방금 그 대표님 말씀대로 저도 이런 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제 이 실천 방안은 분할 매수가 진짜 이 변동성장에서는 답인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이러한 그 변동성이 여러 차례 더 올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하시고 어떻게 그러한 상황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미리 네. 환경을 딱 준비해 네, 놓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그 잃지 않는 투자의 첫 번째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한마디만 더 해드리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주식에 무슨 멘탈이 중요하냐. 또 그런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결국엔 좋은 기업 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예, 뭐 그런 것들은. 근데 왜 그러냐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멘탈 관리가 어려운 게, 부동산은 하루 변동이 없어요, 사실. 이 몇 달, 1년도 보면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주식은요, 요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 아래 변동성이 너무나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멘탈 관리를 안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아래 변동성에 내가 흔들려 버리면 분명히 이거는 정말 좋은 기업인데 바닥에 팔아버리고 또 올라갈 때 다시 잡고 이거 몇 번 반복하시잖아요. 진짜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계셨거든요. 몇 번 반복하니까 아니 주가는 제자리인데 계좌 손실이 거의 한 마이너스 60%까지 가시는 분도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 잘못해버리니까 타이밍을. 그렇지. 잘못 네. 저 쌀 때 팔고 네, 비쌀 때 맞아요. 다시 사고. 근데 그거를 이제 컨트롤을 못 하시더라고, 아예. 그러니까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 안 돼서 그런 건데, 그래서 주식 투자는 진짜 여러분 스스로가 좀 감정 조절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예. 진짜 그 얘기하니까 그 함정에 빠지는 분들의 첫 단계를 보니까 첫 번째 잘못이 그 미스를 한 거야. 맞아요. 그래서 예. 손실이 딱 확정이 되니까 너무 아까우니까 맞아요. 이걸 빨리 회복하고 맞아, 싶어가지고 맞아. 예. 또 이상한 무리한 액션을 예. 취하고. 그러니까 이게 몇 번이 또 반복돼요, 운 나쁘면. 맞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많은 손실을 보시는 맞습니다. 건데 예. 하여튼 멘탈 관리 잘 하시고 그러기 위한 환경, 안전하게 뚝심 있게 버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럼 이번엔 우리가 우리 이제 2021년도 들어와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대할 만한 섹터가 어디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예전에 네. 건설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셨죠? 예. 건설주는 어제 되게 좋더라고요. 어제 이제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그 2월 이제 4일날 발표되는 걸로 제가 기사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고강도 공급 대책 이렇게 뭐 기사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읽어보니까 이대로 발표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장에서 그 제가 저번에 나왔을 때 건설주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 올라갔어요. 그때보다 훨씬 강도 높게.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에이 재건축을 풀어줄까?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급은 늘리는데 뭐 신규 주택이나 이런 거겠지.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재건축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그 반감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결국 그런 부분을 계속 규제하는 쪽으로 갔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기사 보니까 재건축 뭐 초과이익 환수 이거를 풀어준다. 그러니까 뭐 그 재건축 조합원들이 뭐 일정하게 이제 재건축을 통해서 이익을 본 부분에 대해서 그게 50% 넘어가면 거기에 따라서 뭐 누진세로 과세를 매기고 이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미 나왔던 그 정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뭐 그 누진세를 낮춰준다거나 아니면 재건축을 할 때 조합원의 75%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좀 낮춰준다거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재건축 승인을 하는 거는 지자체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 뭐 이런 분들이 아 그래 재건축해 하면 하는 건데 이거를 정부에서 직접 할 수도 있게. 정부가 원래는 권한이 없대요. 재건축 권한이. 아, 전부 지방자치제 네, 거기서 단체장들이. 다 알아서. 예. 그래서 사실 서울시장의 권한이 그만큼 막강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박원순 시장이 그 재건축 아주 맞아요. 극렬히 예, 반대했잖아요. 극렬히 반대했죠. 근데 서울시장이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만약에 대통령이 이거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번에 좀 법을 규정을 바꿔가지고 정부에서 그냥 한시적이지만 재건축 원하는 곳이 있으면 그냥 찍어가지고 지자체장 허가 없이 바로 할 수 있게 그런 얘기까지도 나온대요. 근데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니고 한 신문사에서 나온 거를 제가 이제 인용해서 언급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함의하는 건 뭐냐면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좀 시장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원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파격적인 조치들을. 그래서 건설주들이 어제 GS건설 같이 그 무거운 기업이 어제 9%나 막 급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엄청난 쇼킹한 대책이 나올 것 같다. 근데 물론 주가는 그렇습니다. 그만큼 기대에 못 미치면 다시 부러질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근데 단기로는 좀 기대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대책이 나왔을 때. 근데 중요한 건 저는 방향성 같아요. 방향성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의식하는 게 결국에 아무리 세금으로 규제를 해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인정하신 거고 방법은 그냥 우리 교과서에 있는 논리 그대로입니다. 공급을 늘리면 가격은 떨어진다. 이제 이걸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만약에 들어선다면 신규로 아니면 주변에 그러면 아파트 가격은 당연히 안정감을 찾겠죠. 그러니까 서울 시내 아파트 가격이 안 떨어지는 사실은 제가 부동산 전문가분들 이렇게 인터뷰한 거나 보면은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한결같더라고요.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오르는지를 알아야 된다. 왜 누구나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데 그렇죠. 그만큼 공급이 없대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를 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전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정부도 그걸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건설업종 입장에서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예, 서울시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를 거기다 재건축 단지까지 허용을 해버리면 대형사들은 정말 엄청난 랠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한번 가셔야 될지 목요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진짜 그렇게 되면 이게 최소 2, 3년 사이클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증권사에서 오늘 보고서 보니까 이게 국내도 좋은데요. 올해는 해외도 좋대요. 아, 그래요? 해외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뭐 예, 중동 맞아요. 쪽이 예. 우리 주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유가도 막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전 세계가 지금 이제 일단 유가도 올라가지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안 좋잖아요. 그래서 건설 경기를 일으킬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하더라고요. 아, 각 나라들이. 네, 왜냐면 인프라 투자해가지고. 그죠. 그게 가장 손쉬운 맞아요. 방법이잖아요. 예, GDP 올리는 또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하니까 그러면 해외 쪽 수주를 또 국내 기업들이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해외도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고 거기다 건설주들은 주가가 워낙 싸요. 뭐 PBR 0.6배 뭐 이러니까 자산 가치 한 배도 지금 대접을 못 받습니다. 가격 매력까지 갖추고 있어서 올해는 지난번하고 뭐 동일합니다. 의견은 동일하게 건설주는 반드시 한 종목 정도는 특히 대형 건설주 위주로 하나 정도 가져가시는 거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건설주 보통 이야기가 나오면 그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한번 분석해봐라 이런 네.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땅을 이렇게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네. 땅을 갖고 있는지 네. 좋은 땅을 그런 거는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자체 사업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보면 이제 뭐 시행사, 시공사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시행사가 이제 땅을 가지고 어떤 이제 뭐 건설사들, 현대건설이나 GS건설에 발주를 주면 그 GS건설이나 뭐 현대건설 아파트를 짓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인 건데 근데 그런 경우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마진이 좀 적죠. 자기네 땅은 아니니까. 그렇죠. 대신에 안전은 해요. 뭐 리스크는 크지 않아요. 근데 그 이제 자체 개발은 뭐냐면 아예 뭐 예를 들면 HDC 현대산업개발이나 IS 동소가 그런 모델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땅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데다 이제 아파트 단지를 지어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는 거기에 그거에 따른 이제 마진을 다 먹는 거죠. 그 건설회사 하나가. 그렇죠. 대신에 청약에 실패했을 때, 흥행에 실패했을 때는 이제 리스크가 엄청 커지는 거죠. 미분양이 됐을 때. 요즘 같은 때는 별로 실패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제 대표님 말씀대로 그게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IS 동소란 기업이 주가가요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아, 그래요? 다른 건설사보다 압도적으로. 근데 이제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그런 모델을 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가 HDC 현대산업개발이 자체 땅을 좀 원래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그 회사는 사실 그리고 국내 주택만 하잖아요. 그렇죠. 해외 수주를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쪽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한번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섹터가 어디가 있을까 이런 그 의문이 네. 드는데, 예. 저는 이제 올해 들어와서 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섹터가 일단은 우주로 가자. 그러니까 우주항공이 요새 아주 일론 머스크의 네,
아주 그냥 요새 우주 이쪽이 그냥 핫하더라고요. 어제도 미국에서 그 우주 버진 갤럭틱인가요? 네, 그 회사가 리처드 브랜치 네, 회사. 네, 네. 엄청나게 올랐고 일론 머스크도 스페이스X 이제 우주선 띄우겠다. 이제 여행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했고 아마존은 그 이제 제프 베이조스가 자기 사비를 1조 원씩 투자해 가지고 그 우주 이제 그 관광할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어 가지고 4월 달에 테스트를 하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우주 관광 시대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만 그러니까 그 소설 속에서만 보던 이제 그림이 진짜로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현실화됐을 때 우리가 예전에는 아 이거는 아직은 먼 얘기야. 약간 은하철도 999처럼 그냥 공상과학 소설이야. 그러면 그건 테마예요, 그냥. 그렇죠. 테마로 그냥 잠깐 반짝하고 끝나는데 실제로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도 항공 우주 테마가 몇 년 전에도 한번 반짝했다가 꼬꾸라지고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 나로 예, 맞아요. 예, 그거 할 인공위성. 때. 예. 네. 근데 그걸로 뭐 당장 돈을 버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민간 기업이 주도해야 돈을 벌거든요. 근데 정부 주도하다 보니까. 근데 미국 요즘에 나오는 게 미국의 나사도 근데 우주 사업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다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 의도적으로 아마존이나 이런 그 테슬라 같은 데다가 넘기나 봐요. 너네가 해라. 기술을. 예, 너네가 해. 예, 내가 이제 그 뒤 후원을 해줄 테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근데 뭐 미국의 테슬라나 아마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이제 본인들이 이제 직접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어떻게 보면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 이 기업들은 자선 단체가 아니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생태계가 조성이 됩니다. 하나의 밸류 체인 같은 게. 그래서 상당히 미국에서부터 이런 게 시작됐다는 건 저는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요새 인공위성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게 인공위성이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뭐 GPS나 뭐 정찰위성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나오는 이제 인공위성은 뭐냐면은 돈을 벌 목적입니다. 자율주행. 한마디로 인공위성, 저궤도 위성을 띄워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100개를 동시에 뭐 띄웠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지구의 저궤도 위성, 그러니까 낮은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거기서 주파수를 쏴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죠. 밑에 이제 육상이나 해상에 안테나가 있으면 거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통신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자율주행차가 서로 통신을 주고받는 거죠. 근데 기존에 우리 뭐 4G나 5G는 그 특히 5G 같은 경우는 이 주파수가 도달하는 거리가 너무 짧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속도는 빠른데 그래가지고 이게 커버리지 영역이 너무 짧아서 그걸 커버를 하려면 기지국을 정말 촘촘히 박아야 된대요. 네. 근데 자율주행차를 그걸 하려면 중간에 끊기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통신이. 그러면 사고 나니까. 가다가 예. 서버리면. 예. 근데 미국은 땅이 얼마나 넓어요? 그 기지국 어떻게 다 세워요? 그거 아마 통신사 다 망할걸요. 아마 다 세우면. 그렇지. 그 어마어마한 돈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는 바로 한 단계 뛰어넘은 거죠. 야, 우리 그냥 인공위성으로 해버리자. 예, 그게 훨씬 효율적일 수 있으니까. 위성 띄워가지고 돌리면서 그 밑에 이제 자동차들이 다 통신 주고받는 거죠. 머리를 쓴 거죠. 그것도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성 시장이 커지는데 이게 커지면 한국한테는 유리합니다. 한국은 사실 뭐 아시겠지만 우주선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근데 인공위성은 만들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항공우주 뭐 세트레가의 하나그룹이 정부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중형위성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할 거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쪽도 이제 정부랑 민간이 손을 합쳐가지고 우리 한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국의 이 대표 이런 걸 하는 기업들이 공교롭게도 제일 재미없는 산업, 방산회사들이 다 하고 있어요.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작년에 거들떠도 안 보던 회사들입니다. 정말 그 뭐 이거 무기 팔아서 뭐 하나 그렇게 평가절하를 했어요. 사람들이. 돈은 잘 벌어요, 진짜. 이 방산회사들 보시면. 근데 이 방산회사들은 저 블랙락의 그 ESG 그 기준에 맞추면은 투자 부적격 네, 대상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그냥 아예 주가가 밑에 다 이제 처박혀 있었어요. 아무도 관심도 안 가. 저도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요새 갑자기 급부상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새로운 모멘텀이 우주로 딱 붙어버린 거예요. 근데 저도 그냥 테마 같으면 아예 저거 저러다 말겠지 이러는데 테마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실적까지 잡힐 것 같아서 이 산업이 커지니까 적어도 저는 우주는 5년 이상 갈 사이클로 보거든요.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 한국도
방산회사 중심으로 이게 시작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올해는 한번 우주항공 이쪽을 그냥 기존에 너무 테마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기업 분석하셔가지고 한국의 큰 방산회사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되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되게 재밌는 그림이 나올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또 이벤트가 하나 있는 게 2월 달에 공교롭게 그 아랍에미리트 있잖아요. 네. 거기랑 중국하고 미국이 거의 동시에 화성에 그 탐사선이 동시에 도착한대요. 아, 거의. 그래요? 되게 좀 경쟁이네, 서로. 서로 경쟁. 아랍에미리트가 좀 더 빠른 것 같은데. 근데 아랍에미리트 그 정도의 능력이 저 깜짝 돼요? 놀랐어요. 근데 그 아랍에미리트가 원래 돈 많은 국가잖아요. 네, 그죠? 그렇긴 하죠. 네. 근데 거기서 언제 이런 걸 만들었는지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2월에 그 세 나라의 화성 탐사선이 동시에 거의 도착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좀 이벤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지금 말씀 들으면서 사실 저는 우주항공산업 아주 뭐라 그럴까 좀 섹시하긴 한데 네. 아이템이. 근데 지금 당장 어떤 식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비즈니스 네. 모델 우주여행으로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네.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연 부장님 말씀 들으면서 LG화학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 이런 데 보면은 자기네 주력 그 네. 전통 매출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예. 화학 관련된 네, 뭐 이런 맞아요. 것들. 예. 그러면서 처음에 이렇게 배터리를 조그맣게 시작을 했다가 이게 점점 커지는 것처럼 더 커져 버렸죠. 네, 더 커졌죠, 맞아요. 지금. 예. 여기서도 지금 하고 있는 전통 그거 말고 그 우주항공과 관련해서 어떤 아이템을 지금 네, 투자를 맞아요. 하고 있는지 예. 이걸 한번 잘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 잘해주신 게 처음에는 이 산업 비즈니스가 이제 태동기니까 당연히 적자 나겠죠. 돈 못 예, 벌죠. 못 벌죠. 그래서 중요한 게 기존 비즈니스 모델이 탄탄해야 되는데 방산은 어쨌든 안정적으로 수준을 매년 받잖아요. 근데 방산에 대해서 우리가 왜 매력을 못 느끼냐면 매년 버는 돈이 그냥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약간 통신사처럼 버는 돈이 일정하니까 얘네는 성장을 못해. 그런 낙인을 찍어가지고 주가가 그동안 못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 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주가 자체가 잃을 게 없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이 회사들이 뭐 적자나는 기업도 아니고 돈도 많아요. 근데 거기서 우주항공이라는 거, 그리고 우주항공을 안 했던 게 아니에요. 뭐 거기가 하나그룹도 예전부터 뭐 발사체라든가 인공위성과 관련된 사업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이번에 또 세트랙아인이라는 회사 하나 인수했고 한국항공우주도 뭐 정찰위성 사업도 하고 있었고 LIG 넥스원도 위성 사업을 좀 일부 관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비중이 극히 미미했지만 여기에 발을 담가놓고 있는데 이제 당연히 적극적으로 못했던 이유가 시장이 안 열리니까 그렇죠.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 버렸어요. 시장이 열리고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한번 큰 사이클로 보고 설사 그게 늦어져도 여러분들이 잃을 건 저는 없다고 봐요. 이 주가들이 워낙 안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오히려 안전한 투자처가 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지금 이제 처음에 이제 테마로 시작하겠지만 네네. 이게 정말 나중에 하나의 주요 업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제 리딩하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흐름을. 네. 그게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 그쪽이 될까요? 미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보면 이제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일론 머스크의 그 스페이스X랑 아마존은 제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아마존도 하나의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 버진 갤럭티라는 이제 버진 갤럭티. 그 세 가지가 축인 것 같아요. 일단 시장에서 인정하는 건. 근데 그 중에 가장 지금 그러니까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로 먼저 접근한 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니까 스페이스X 모델을 좀 잘 보시면서 이게 진짜 실제로 자율주행까지 연결이 돼서 돈을 버는지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 우주관광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마존하고 버진 갤럭틱이 굉장히 적극적인데 이게 지금은 당연히 돈을 못 벌겠죠. 근데 올해 그 4월 달에 저는 4월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아마존이 첫 스타트를 끊어요. 테스트를 하거든요, 먼저. 네. 그러니까 우주 단기 여행이라고 하는데 이걸 2번을 한대요, 앞으로. 근데 4월이 처음인데 이게 일단 성공을 하면 더 시장이 열리겠죠. 아, 이제 되겠구나. 이게 이제 눈이 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올해 보실 거는 가장 단기적으로는 아마존의 그 단기 우주여행 성공하는지, 그거랑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스페이스X 투자도 하고 인공위성, 우주성 발사까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지 적어도 2년 정도는 계속 관찰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투자라는 건 일정 부분 리스크는 짊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가가 좀 이렇게 아직은 그런 것들이 반영 안 됐을 때 일정 부분 좀 담아 가시고, 사실 테슬라 성공하신 분들도 그렇게 해서 성공한 거 아니에요. 내 전 재산 다 투자해가지고 사실 10년 전에 투자하신 분은 지금 대박 났지만
그때는 망할지도 모르는 회사였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건 솔직히 바람직한 투자 아닙니다. 일정 부분 담가놓고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간다. 더 사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그런 식으로 이 우주 항공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하나의 투자 뭐라 그럴까 원칙 같은 거잖아요. 예. 패턴.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 이렇게 보면은 돈이 있을 때 그냥 그 돈을 한 번에 그거. 살 때는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당장 오를 것 네, 같고 맞아요. 지금이 최고의 기회인 것 같은 어떤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다 던져버리고 예. 그 다음에는 근데 그러다 진짜 사업이 실패하면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그런 매매는 좀 지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기 확신을 조금 줄여야 된다 예.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네. 하여튼 그 분명한 거는 지금 당장 돈 버는 섹시한 산업은 아니고 미래에 네. 이제 뭔가 가능성 있어 보이는 하나의 섹터니까 네. 이 부분도 한번 잘 주의 깊게 먼저 조사를 좀 많이 해야겠네요. 예, 공부를. 맞습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구정 설 명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11일부터 이제 연휴 들어가는데 중국도 이제 보니까 11일부터 17일까지 춘절 휴장에 예. 들어가죠. 이 기간을 앞두고 이게 이제 뭔가 지금 우리가 과열이라고도 얘기하는 주식 시장이 좀 이렇게 진정되는 그 뭐라 그럴까 휴식의 시간이 될 것인가라에 대한 예. 그 의견도 좀 있거든요. 일단 저는 당분간은 휴식으로 보고 있어요. 계속 오르는 것보다는 저는 너무 그러니까 저도 강세론자지만 일단 여기서 휴식 없이 가는 거는 저는 반대고요. 적어도 한두 달은 좀 쉬어가야 된다. 쉬는 게 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뭐 그런 급락 조정이 아니고 그냥 기간 조정인데 기간 조정이라는 거 작년에 뭐 8월부터 10월까지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그때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때 순간순간 이제 급락할 때는 좀 많이 무서웠지만 지나놓고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8, 9, 10월 한 3개월 이렇게 2, 3개월 옆으로 갔잖아요. 그런 식의 기간 조정. 근데 그게 끝나자마자 어떻게 됐죠? 증시가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거기서 힘을 응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적어도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다음 주 그 설 전까지는 조금 이렇게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게 쉬어간다는 게 뭐 이렇게 계속 빠진다가 아니라 2, 3일 오르면 다시 좀 2, 3일 빠지고 이런 식의 흐름을 보세요. 그러니까 방향성 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흐름. 그리고 전통적으로 보통 보면 우리나라가 그 설 연휴 전에는 항상 아무리 강세장이었어도 좀 쉬어갔어요. 왜냐면 이제 설 연휴에 또 어떤 이벤트가 나올지도 모르고 또 올해도 뭐 마찬가지가 될 것 같은데 또 중국이 또 너무 오랫동안 쉬잖아요. 여기에 대한 또 약간 이제 부담감들도 좀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좀 관망하려는 심리들 또 3천까지 올라온 마당에 아니 뭐 좀 급할 게 있냐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심리들이 나오게 되면 구정 전에까지는 좀 굉장히 좀 답답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모르죠 또 이게 좀 약간 저는 그 기대도 되고 좀 걱정도 되는 게 그러니까 이 설날 이후가 좀 약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1월 달에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 광기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거 왜냐하면 이거 주식 지금 안 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3,200 넘었을 때. 조급해가지고. 그래서 그날 객장에 아주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나 많이 오셨고 사조를 샀는데 이게 왠지 또 설날 때 또 가족분들끼리 좀 모여가지고 역시 주식이야 나 얼마 벌었어. 사야 돼. 어. 이제 또 세뱃돈 받은 것도 있고 이제 마지막 기회 같다. 이제 사자 또 그러셔가지고 갑자기 설날 끝나자마자 또 이렇게 광분하시면 또 이렇게 한번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좀 저는 그게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어쨌든 너무 그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가 길게 봐야 되는 싸움이니까 너무 뭐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마시고 어쨌든 적어도 한두 달 정도 쉬어가는 게 우리나라 전체 증시를 봤을 때는 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마음을 먹으시고 한번 좀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연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길게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의외로 좀 많은 분들이 네, 짧게 보고 너무 짧게 빨리 보고. 내가 네. 이 돈 이거 목돈 요만큼 넣어가지고 좀 빨리 네. 몇십 프로 좀 벌고 뭐 네.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런 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다시 한번 원칙적으로 이 주식 시장에서 물론 이제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뭐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네. 단타로도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이 평범한 우리 그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1%에 들어가기는 어려운 거니까 어려워요. 예, 어떻게 해야 제대로 좀 그 투자 행위를 통해 돈을 벌 수 있을지.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단기 매매가 해서 그 뭐 제 고객도 있고 제가 아는 지인분들 중에도 진짜 단타만 해서
정말 부자 되신 분도 계세요, 진짜. 근데 그거는 진짜 그분들만의 특출한 능력이에요. 그거를 제가 봤는데 못 따라하겠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감각이에요. 본인만이 이제 체득한 감각인데 그거는 알려준다고 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 나도 할 수 있겠다. 왜냐면 단기매에 또 짜릿짜릿하잖아요. 중장기 투자는 지루하고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근데 매일매일 뭐 몇 프로라도 계속 버는 게 보이면 따라하고 싶은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단기 매매로 돈 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건 진짜 저도 해봤어요. 제가 경험자입니다. 저도 해봤는데 단기 매매로 저도 벌 때 많이 벌었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운도 나빴지만 결국 다 까먹더라고요. 이게 그때 느낀 게 시장이 항상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단기 매매 하려면 자기만의 뭔가 이게 스타일이 있거든요. 이럴 때 어떤 그 패턴 매매라든가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차트만 보고 아 이럴 땐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왜 유지가 안 되냐면요. 시장이 바뀌어요. 안 맞아요. 이 국면에 A 국면에서 이 매매가 나한테 200% 수익이 안겨졌는데요. B 국면으로 딱 시장이 바뀌잖아요. 전혀 안 맞아요. 들어가면 다 깨져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면 다 까먹더라고요. 안 돼요. 근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해서 돈을 버냐? 그냥 아니 되게 단순해. 너무 쉬운 거죠. 좋은 기업들. 아까 뭐 우주항공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내려갈 게 없는 돈 잘 버는 기업인데 모멘텀이 없어서 못 갔는데 그런 기업이 뭔가 뉴스나 이런 거 보니까 약간 뭔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 기업들은 남보다 먼저 들어가서 이게 앉아 있었더니 20-30%가 금방 올라가는 거예요. 운만 좋으면. 그런 거를 1년에 몇 분만 해도 수익이 나는데 그런 매매는 사실 타이밍 매매가 아니거든요. 기다리는 매매잖아요. 내가 그렇죠. 미리 들어가서. 근데 단기 매매라는 것 자체는 애초에 내가 타이밍을 설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짧게 먹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사서 반드시 올라가는 자리. 이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맞는 순간 꼬이는 건데 그거 특히 주린이분들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 다 맞추면요. 우리 주식시장도 사실 성립도 안 하겠죠. 누구나 알면. 강남에 빌딩 몇 채 다 갖고 계실 거고. 근데 그거 자체가 성립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단기 매매에서 타이밍을 내가 맞추겠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나만의 방법으로 나는 이거 하겠다. 뭐 그런 분들은 뭐 하시면 되지만 그 외에 많은 분들은 그 1% 안에 저는 들어가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1% 말고 검증된 방법들이 있어요. 주식해서 성공하신 분들의 대부분의 공통점. 기업 발굴 하셔가지고 남들보다 좀 안 갈 때 미리. 근데 이게 왜 힘드냐면 안 갈 때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렇죠. 안 가니까. 그렇죠. 그때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거 나도 아는데 못 견디겠다. 안 갈 때 나 미쳐버릴 것 같다. 왜냐면 주가 오늘도 제가 특정 종목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오늘 이제 제일 많이 오른 종목 저도 깜짝 놀란 코오롱 인더라는 종목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오늘 주가가 20% 넘게 오른 거 하루에 그냥. 왜 오른 코오롱이라면서 되게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재미없던 회사 같은데. 그 회사가 이제 오늘 물론 증권사에서 보고서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목표 주가 많이 올랐는데 그 기업이요 지수 올라가는데도 죽어도 안 가는 거. 한 몇 달을 이렇게 지수 3,000인데 주가가 거의 얼마였냐면요 38,000에서 42,000원 몇 달을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저도 이 회사를 되게 좋게 봤어요. 왜냐면 보고서 읽어보고 사업 보고서 읽어보니까 아니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회사가 섬유 회사잖아요. 패션도 하고 그렇죠. 거기다 뭐 아라미드 섬유라든가 특수 섬유도 하고 되게 사업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올해 분명히 좋아지는 그림 같더라고요. 근데 안 가요 주가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주주분들 제가 심정을 생각해 보면 야 이거 좋아지는 것 같긴 한데 안 가고 있으면 진짜 나도 팔고 싶겠다. 저 좋은 장에서 3,000 넘어가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오늘을 기다리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루 만에 20% 이상 수익이 나는 거. 물론 그 전에 사신 건 훨씬 많은 수익. 한 1년에 20% 수익 적은 게 아니거든요. 15%만 놔두고 꾸준히 그렇게 나면 큰 돈 된다고. 그죠. 근데 하루에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3개월을 기다렸는데 그래서 여기서 함의하는 게 뭐냐면 정말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주식 투자 되게 쉬워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가장 확률이 높은 게 방금 말씀드린 코오롱 인더 같은 거예요. 뭔가 변하는 회사인데 아까 우주항공 방산주 마찬가지고 아니면 뭐 그 전장 부품 회사들이 요즘에 되게 강하잖아요. 네, 자동차 그 회사들도 되게 안 갔잖아요. 근데 뭔가 모멘텀이 생기자마자 주가가 이제 급등한 것처럼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발굴하는 거 안 어려워요. 유튜브 채널 다 알려줍니다. 근데 왜 수익을 못 내느냐? 안 가기 때문에.
바로 안 가요. 타이밍을 못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확신을 갖더라도 그냥 팔아버려요. 아, 이거 아닌가 봐. 그리고 옮겨가요. 다른 데로. 그러면 결국 그건 뭐냐면 그건 단기 매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안 가서 파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만 좀 약간 쓴소리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 아마 이런 경험 진짜 지금 제가 얘기해드리는 거 다 한 번씩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음에 투자하실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확신을 갖고 한번 3개월 안 가면 어때요? 견뎌보세요, 진짜. 그러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 방법이 주식 투자하는데 저는 진짜 정도고 누구나 수익 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방송에서도 그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나왔냐면은 8년간 정말 공대 출신이라 예. 또 막 아주 깊게 스터디를 네. 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종목 발굴을 잘 해요. 네.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뭐 블로그에도 올리고 한 네. 그 데이터가 네. 다 있는데 한 8종목인가를 발굴을 했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정말 그 당시에는 사람들도 괜찮네요. 다들 이제 이런 정도. 예. 본인이 이제 그렇게 발굴해서 사고 있었는데 네. 잘 안 가고 좀 하락하고 하니까 다 팔았어. 아. 근데 지금 와서 비교를 해보니까 그게 다 2배에서 3배가 돼 있는 거야. 1년 만에. 아, 어마어마하게 올랐네.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종목을 발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자기가 산 종목에 대한 신념과 믿음을 맞아요, 가지고 맞아요. 버티는 사람들인 맞아요. 것 같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두 가지가 진짜 결합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념은 있더라도 내가 그 잡초 같은 기업을 갖고 그렇긴 있으면 하지, 그죠? 맞아요. 예. 많이 갖고 있으면 잡주.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근데 그 보석 같은 기업들을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공대생분이 정말 잘 원석을 캐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얼마만큼 발현될지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바로 다이아몬드가 돼야 돼. 이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다이아몬드가 되기까지 시간이 걸렸던 거죠. 근데 그걸 못 참고 버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가 잘 결합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 지금 종목 발굴이 참 중요하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개인들이 물론 이제 뭐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저런 데서 이런 종목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건 본인 스스로가 그런 기업을 발굴하는 네. 그런 아주 기본적인 방법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진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은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그리고 특히 직장인분들은 어디 탐방도 못 가요. 그렇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뻔히 아는 종목에 투자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뻔히 아는데 그게 주가가 지금 좀 합리적인 가격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미 반영된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아직도 좀 그런 것들이 발현이 안 돼가지고 좀 합리적인 가격이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선점하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고 그런 기업들을 발굴하려면 평소에 어쨌든 그 정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많이 보세요. 그 유튜브 요즘에 보면 정말 애널리스트 분들이 자기 채널도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제가 좀 평소에 좀 존경하는 애널리스트 분 중에 한 분이 그 박종대 연구원님이라고 계세요. 그 하나금융투자에 그분이 이제 유통 담당 애널리스트, 베스트 애널리스트예요. 그 박종대 연구원님이 본인 또 그 유튜브도 운영을 하세요. 근데 그분이 이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개인 투자분들이 정보를 얻기가 너무 좋다. 왜냐면 본인도 하지만 그 SK증권의 이호석 연구원님도 계시고 또 얼마 전에 사퇴하셨던 그 최상욱 연구원님 아세요? 부동산 하면 또 네. 그분도 자기 채널 운영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도 뭐 마감 시장 통해서 정보들 많이 알려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조금만 발품파시면 좋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창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거를 뭐 어떤 분은 그래요. 유튜브 그거 봐서 뭐 되냐 이렇게 폄하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보 얻을 방법은 솔직히 없었어요. 애널리스트가 누가 자기 채널 개설해가지고 알려줘요. 그렇지. 지금 다 알려줘요. 그것도 무료로. 특히 박종대 연구원님이 이제 본인 그 예전에도 그 유튜브에도 올려드린 게 뭐냐면 그 이마트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마트를 발굴하신 사례를 알려주셨는데 이마트를 우린 누구나 알아요. 그렇죠. 좋은 기업은 맞는데 이마트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코로나 피해죠. 이제 오프라인 매장 안 되고 이거 힘들어. 근데 온라인은 잘하는 것 같은데 뭔가 네이버나 쿠팡이 밀리는 것 같고 그죠?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그게 30만 원짜리가 10만 원까지 급락했었거든요. 3분의 1 동안. 근데 박종대 연구원님이 그걸 정확히 짚으셨어요. 변곡점을. 애널리스트는 알잖아요. 그렇죠. 무슨 데이터를 봐야 될지 아니까. 그럼 자기 채널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보고서로 물론 먼저 발간을 합니다, 항상. 근데 보고서를 보실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내가 좀 능력이 돼가지고
발품 팔아서 이마트에 대한 보고서를 매일매일 내가 볼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변화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아, 애널리스트가 지금 이런 말을 하니까 아직은 안 좋은데 의견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톤이. 그럴 때가 사실 변곡점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박정대 연구원님이 그때 톤이 바뀐 걸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본인 유튜브 채널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마트가 매월 데이터를 발표하거든요. 근데 기존점이죠. 그 약간 오프라인 매장이 매출액이 돌기 시작했다. 계속 역성장을 하다가.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이후로 주가가 움직이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때 10만 원에 있던 주가가 17, 18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뭐 스타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 신성식품 매출까지 증가하면서 좋은 그림이 나왔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변곡점을 사실 아는 건 불가능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 데이터를 뭘 봐야 될지도 솔직히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비단 이마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형 기업들이 되게 많은데 그것들을 이렇게 플랫하게 움직이는 기업들이 언젠간 좋아지는데 그 흐름을 알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애널리스트 분들이 보고서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아니면 자기 채널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시는 게 저는 제일 손쉬운 방법이라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냥 귀찮아도 보고서 좀 더 보시고, 그리고 요즘에 보고서 보는 사이트도 많이 생겼잖아요. 유료로도 하지만 또 아니면 각 증권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 그렇죠. 그 내가 이마트는 난 너무나 관심이 있어. 그럼 이마트만 찾아보는 거예요. 뭐 유튜브를 찾으시건 아니면 각 증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마트 다 쳐보고, 그러면은 거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은 이마트 보고서 다 나오는데 보면은 매번 똑같은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아, 아직도 아닌 것 같다. 다 똑같이만 보네. 근데 어느 한 애널리스트가 딱 치고 나가요.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딱 언급을 하는 순간 그 종목 자체 분위기가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최근에 화장품이 대표적인 거예요. 화장품을 아니 제가 뭐 박정대 연구원님을 너무 편해서 계속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니 이분께서 이제 그 인사이트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사례로 소개해드린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박정대 연구원, 저는 화장품 저도 되게 안 좋게 봤거든요. 그렇죠. 중국도 좀 예, 그렇고. 안 좋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연우라는 기업 아세요? 용기 만드는 회사, 화장품. 아니, 몰라요.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이 화장품 만들잖아요. 그럼 거기에 우리 용기에 담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용기를 만드는 회사, 화장품 뭐 펌프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용기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연우란 기업인데 당연히 안 좋았겠죠, 그동안 화장품 안 좋으니까. 안 팔리니까.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애널리스트도 다 그냥 비슷하게 봤는데 박정대 연구원이 가지고 목표 주가 딱 올린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읽어봤더니 이제 뭐 중국 쪽도 좀 살아나고 더 이상 좀 나쁠 게 없는 것 같다. 목표 주가를 올렸다는 건 뭐냐면 누군가 먼저 그 똑같은 의견에서 치고 나간 거예요. 그럼 그게 스타트를 끊어요. 다른 애널리스트도 약간 동조하는 경향들이 좀 조금씩 생겨나요. 그 약간 보고서에. 약간 보수적으로 보시던 분들도 그 후로 진짜 연우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진짜로. 그게 2만 원 하던 회사가 단기한 2만 7천 원, 8천 원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어려우면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누구나 그냥 손쉽게 정보를 접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다른 종목들도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매일 보세요. 유튜브도 좀 보시고 그 애널리스트가 나오는 뭐 어떤 뭐 코멘트들 놓치지 마시고 평범하면 평범한 대로 그냥 기억만 해놓으세요. 보고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제가 보고서를 매일 보라고 하냐면 저는 매일 보는 게 매일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변화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 보고서 오늘 처음 봤어요. 그러면 처음 봐서 목표 주가 올리면 목표 주가 올렸구나. 그 과거를 모르잖아요. 근데 안 좋게 보다가 목표 주가 올린 건지 원래 좋게 보던 데서 계속 더 올리는 건지 이거를 알려면 매일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올린 그 이유가 뭐냐. 예, 이게 중요한 거고. 예, 그동안 안 좋게 보다가 올린 경우가 있고요. 단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서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그건 사실 별 의미 없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주가 올라가면 올려야 돼요. 그 애널리스트의 의무사항입니다, 사실은. 괴리율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정확히 알려면 기존의 보고서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보다 보면은 뭐 외우라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좀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톤이었는데 그래서 갑자기 바뀌는 뭔가 그런 변곡점들이 생깁니다. 일례로 오늘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OLED 있잖아요. OLED 여기 우리 스마트폰에 다 OLED 여기 패널 쓰잖아요. 근데 OLED 회사들이 몇 년간 정말 죽을 썼어요. 그 뭐냐면 그 장비 회사들 있죠.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3년 동안 증설을 하지 않을까 매년 기대를 했어요. 근데 증설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OLED 장비 소재 회사들이 주가가 이렇게 반도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경쟁으로 보는 게 반도체를 보는데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이렇게 가는데 OLED 회사들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더는 안 빠져요. 하도 빠져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최근에 갑자기 제가 놀란 게 어제부터 갑자기 톤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증권사에서 올해 삼성 디스플레이가 증설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또 하나 또 나왔어요. 다른 증권사도 똑같이 쓴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우린 모르지만 증권사들이 뭔가를 본 거예요. 아, 이건 뭔가 변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잃을 것 없는 자리예요. 아, 설사 안 되면 어때요? 잃을 게 없는데 애널리스트의 시각이 갑자기 바뀌었네. 왜 쟤는 저렇게 볼까? 그럼 궁금하면 읽어보는 거죠. 거기에 내가 만약에 동조를 한다. 아, 이 근거 맞는 것 같다. 가장 큰 배경이 뭐냐면요. 폴더블 폰 때문에 그래요. 폴더블 폰이 작년에 300만 대 정도가 출하가 됐는데 올해 삼성이 900만 대 정도 출하할 거래요. 그럼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3배 늘리. 예. 그리고 폴더블 폰은 이게 2개예요. OLED가 2개 들어갑니다. 기존 폰하고 다르게 이게 펼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900만 대가 1800만 대가 되는 거죠. 예전 폰으로 치면. 거기에 애플이 참전할 수도 있대요. 폴더블 폰에. 그러면 더 늘어나겠죠. 2022년도에.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걸 좀 올해는 설비 투자할 것 같다. 그리고 우리 노트북에는 LCD가 들어가잖아요. 보통 패널에. 네. 근데 삼성이 아마 OLED를 탑재할 거는 얘기가 좀 있나 봐요. 노트북. 근데 노트북 워낙 잘 팔리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그럼 또 새로운 신규 수요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중소형 패널이 그동안 설비 투자가 안 됐던 게 앞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예시예요. 앞으로도 이런 그 산업들이 또 이런 산업, 이런 그 어떤 종목에 관련된 이런 변화들이 보이는 그런 보고서들이 분명히 또 나옵니다. 앞으로. 그럼 그거는 정말 좋은 투자 포인트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런 보고서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그거를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 아니 뭐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또 경험도 쌓을 수 그렇죠. 있는 거니까. 근데 제 경험상은 이게 진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확률 높게 성공할 수 있는 저는 방법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저의 노하우인데 이거 뭐 그냥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는 이거 한 10년 동안 이 방법을 통해서 지금 매매 못해요. 저는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제 규정상. 근데 제가 10년 전부터 이 방법을 제가 캐치해내 가지고 해보니까 실제로 확률도 되게 높고 그리고 되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그냥 두루뭉실하게 야 됩니다가 아니라 객관적인 그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나. 그리고 제일 좋은 게요. 실패를 해도 크게 안 다쳐요. 예. 왜냐면 이제 데이터들이 확실히 있다 보니까. 일단 보고서가 나오는 기업 자체는 안정적인 기업이잖아요. 되게 맞아요. 아, 그러지 네, 않으면 맞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증권사들이. 네, 그래서 특히 주린이 분들은 한번 이런 것들을 훈련해 보시고 투자 한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유튜브가 됐든 이런저런 어떤 매체들을 예. 통해서 SNS를 통해서 뭐 지인들을 통해서 종목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예. 듣고서는 아 괜찮다니까 바로 들어가는데 예, 그게 그렇지만, 아니라 예. 이렇게 확인하는. 예. 그러니까 아까 박종대 연구원님이 유튜브에서 혹시 뭐 어떤 분이 보셨어요? 뭐 예를 들면 연우란 종목을 막 좋게 얘기해서 보면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사요. 그렇지.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연우란 보고서를 찾아보세요. 박종대 연구원님이 쓴 거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읽어보세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 데이터도 보세요. 과거 보고서가 최근에 어땠는지. 그러면 그전 데이터는 되게 좀 보수적이었거든요. 바뀌었네? 근데 이 근거가 맞네? 그럼 내가 투자해도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야 이게 되는 거지. 무조건 누가 좋다고 해서 유튜브에 뭐 어느 유명한 애널리스트 나와서 이거 좋대더라. 대부분 그냥 사버리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발전은 없어요. 맞아요. 전혀. 자기가 네. 왜 샀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네. 가격을 언제 팔아야 될지도 모르고 네, 맞습니다. 변동성이 생기면 무섭고. 맞아요. 네. 그래서 반드시 그거를 확인하고 내가 한 번 더 공부를 한 다음에 이걸 사시면 온전히 자기께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우리 연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린이 분들은 그런 식으로 종목을 발굴하고 네. 또 투자의 기회를 찾으시는 게 왜냐면 이제 네, 이게 안전하게. 망망대해 같잖아요. 사실 너무 2,200개나 되는데 뭘 선택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본인만의 기준 갖기는 되게 어려운데
이게 꼭 무조건 이것만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성공했던 방법을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명절이 끝나고 이제 15일 월요일서부터 이제 우리 연부장님하고 라이브로 예, 라이브로 이제 명절 예, 끝나고. 이제 투자자분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좀 더 많은 정보들 그 다음에 네. 뭐라 그럴까요? 어떤 투자의 어떤 길잡이 네. 그런 역할을 좀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때 이제 라이브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질문도 해주실 거고, 그거 봐가지고 또 제가 답변 가능한 것들은 답변해드리고, 그리고 아마 뭐 시간은 언제가 좋을지 아직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12시에 하는 게 좋을지 네. 아니면 2시부터 하는 게 좋을지 네. 요건 한번 우리가 또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번 다른 분들 의견을 좀 네. 들어보고 결정하는 걸로 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12시 하면 이제 점심시간이니까 직장인분들이 조금 보시긴 편하실 것 같고, 2시는 또 약간 마감 시간과 연결이 되니까 그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댓글을 한번 달아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의견 방영해가지고 시간은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반응이 괜찮으면 뭐 주 2회 정도 갈 수도 있는 네, 거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를 함께 해주신 염승환 이베스트 증권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